일단은 그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봐야 될 건 여러분 그거예요. 그 산업을 중심으로 둡니다. 산업.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시작을 어디서부터 보느냐인데 미국 사회 자체를 산업이 미국 사회를 건전하게 만든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무역을 촉진시키고 뭐 이런 게 값싼 물건이 들어와서 소비 시장 이런 이제 월마트 커지고 뭐 중국산 물건으로 월마트 가득 채우고 이런 거 자체를 되게 미국 사회를 좀먹는 행동이다. 이렇게 보는 게 트럼프이즘의 이제 모든 거의 시작은 거기서 봐야 돼요. 거기서 제조업을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의 핵심으로 바라봅니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보호하는 것이 무역 정책의 기조예요. 그게 트럼피즘의 경제 정책에서 가장 큰 특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역이라고 하면 자유무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유무역에서 무역 장벽을 없애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건 여러분 모든 나라가 문호를 개방하고 자유무역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관세도 WTO에서 2% 이상 관료 못 먹이게 하고 FTA 맺은 나라들끼리는 관세가 없어지고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코로나 터졌을 때 미국이 마스크도 못 구했잖아요. 마스크하고 주사 바늘도 못 구했었던 나라입니다. 미국이. 그거에 쇼크를 먹었죠. 미국 사람들도. 우리가 교역로가 교란이 되면 생필품 그때 이제 휴지 얘기 많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못한 나라야. 그러고서 이제 이런 정책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제 자유무역은 없다. 자유무역은 없다. 이런 선언인데 이게 트럼프가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민주당 정권, 그러니까는 지금 바이든 정권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고도 이게 변했냐? 안 변했어요. 그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무역은 이제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트럼프, 바이든 다시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해도 미국은 다시 자유무역 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해서 보호무역을 한 다음에 미국 경제가 나빠요? 좋아요, 여러분? 미국 경제가 미친 듯이 좋잖아요, 지금. 그리고 일자리도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뭐 물가가 인상되는 그런 약간의 부작용은 있었지만 지금 미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지금 8만 불 찍어버리고 넘어가는 거에서 결국은 자유무역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게 돼버렸어요. 미국 유권자들한테 자유무역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면 미국 유권자들이 찍지 않아요. 그거는 민주당도 자유무역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조금 있죠. IRA 같은 거 보면 우리도 반도체 수출할 때 2차 전지 수출할 때 수출이 아니라 기업을 여기 가서 공장 지어라 그러면서 보조금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 보조금 정책, 보조금 그리고 관세, 환율 조작, 덤핑 이런 거 지금 중국이 너희들 덤핑하고 지금 니네 한국도 1,400원 환율 이런 게 정상적이야? 막 니네 환율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수출 증대하려는 행위들을 각 나라가 다 하는 거야.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점. 그리고 자기네들도 관세 장벽을 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 이 시장을 개방을 해주든 이 후진국들하고 동맹국들에게 시장을 개방을 거의 무한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최대 수혜를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거 없다. 그리고 전략물자, 필수품을 외국의 수입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한다. 그래서 우리 보고도 반도체 공장 안에 따지어라. 2차 전지 공장 미국 안에 따지어라는 거죠. 한국 기업인 건 좋아. 미국 기업이 아니라 한국 기업인 건 좋은데 미국에도 공장을 지어 유사시에 미국에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수입에만 의존하는 거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죠. 이게 트럼프 이후의 미국입니다. 바이든도 이거 그대로 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랬을 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냐면 그때 2016년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그러니까 중국하고의 그 대외 무역이 5천억 달러에서 6천억 달러 정도 그 정도를 중국이 미국에 다 수출을 하고 미국은 수입을 하는데 그 수입품 중에서 트럼프는 3,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겼어요. 관세를 그냥 때려 박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어떤 것들이었냐면 그걸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1기 트럼프 정부가 부과했고 바이든이 그걸 그대로 승계했어요. 승계 다 플러스 됐는데 이게 관세가 어떻게
강화되는지 이게 정리할게요. 처음은 2018년 7월 6일입니다. 818개 중국 수입 제품에 대해서 중국한테 관세를 몇 퍼센트, 818개 품목에 대해서 25% 관세를 때렸어요. 2018년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때 액수는 34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다들 이거 중국하고 미국하고 그 디커플링 하겠어. 미국이 이러다 말겠지 했거든요. 근데 2단계 한 달 있다가 바로 2단계를 때렸습니다. 279개 품목을 플러스를 했고요. 그때도 25% 관세를 먹였어요. 관세가 25%면 여러분 100원에 수입하면 125원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쟁력이 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때도 2단계가 2017년에 7월에 처음으로 땡기고 8월에 두 번째로 땡겼을 때 두 개 합쳐서 500억 달러였습니다. 340억 달러 플러스 160억 달러. 이제 그거만 했는데도 그 다음 달에 9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가요. 이게 중국도 맛 관세를 매겼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맨 처음에 여기서 1단계에서 깨갱했으면 눈치 보고 깨갱했으면 그런데 중국이 깨갱 안 했거든요. 끝까지 가자. 그래서 맛 관세를 때리니까 미국이 한 달 있다가 9월 달에 또 합니다. 이번엔 5,745개 중국 품목에 대해서 관세는 10%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10%를 때려요. 그러니까 그때 9월 24일이거든요. 9월 24일 날 때렸던 거는 2018년 9월 24일 날 때린 건 2천억 달러 규모예요. 2천억 달러 규모. 그리고 이 2천억 달러 규모를 때린 다음에 중국이 무릎 꿇지 않았어요. 무릎 꿇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2019년 해가 바뀌고 3월에 10%를 갈겼잖아요. 그걸 25%로 갈겨요. 그러니까 500억 달러에 대해서는 25%, 그리고 2천억 달러에 대해서는 10%를 해서 2,500억 달러의 품목이었는데 이거를 전부 다 25%로 갈겨버려요. 그리고 2019년 9월에 추가로 1,1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서 15%를 또 때립니다. 그러니까 25로 2,500억 달러를 25%를 때려버리고 1,100억 달러의 품목에 대해서는 15%를 때려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을 때 주요 품목들이 어떻게 되냐면 철강, 알루미늄 제품, 전자제품, 텔레비전, 그리고 우리 중요한 그 2차전지, 배터리 이거 하고요. 기계 및 부품,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 농산물, 소비재, 의류, 신발 이렇게 의류하고 신발까지 이렇게 관세를 때리고 수출 품목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러면요 있잖아요. 이러면은 미국 물가가 올라가니 뭐니 하고 뭐 미국 경제가 타격을 입니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어요? 미국은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완전 고용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나면서 대란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이 엄청나게 돈을 찍어냈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이렇게 경제 성장하고 이 미국 정책에 대해서 다들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미국 니네가 그렇게 채권을 남발하면 그 채권은 누가 사주냐. 다른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거지되고 니네가 저렇게 막 독일도 5만 불 선에 있는데 독일도 5만 불 선에 있는데 미국 니네만 8만 9만 불 이렇게 향해 가고 나머지 나라들 일본도 뭐 3만 불대에 있고 이러면 그러면 니네 채권 누가 사주니? 뭐 이런 문제. 그러면 니네 채권 발행했을 때 그거 안 팔리고 나면은 미국이 부도나는 건데 기축통화를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야? 과도한 정부 부채 아니야? 과도한 니네가 세상의 자원을 다 끌어다 쓰고 있고 이런 거 환경오염도 탄소 배출도 니네가 제일 많이 하고 거기다 여러분 또 하나가 있죠. 미국이 이렇게 하면서 이 혁신 하면서 주식시장 봤죠 여러분? 주식시장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그런 거 이게 거품이네 뭐네 그러고 있는데 이 거품인가라고 조금 생각해야 할 부분이 미국이 세계 인재를 고급 인재를 싹쓸이하고 있죠.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뭐 그 스톡 옵션도 주고 연봉도 기본적으로 여러분 연봉도 너무 세잖아요. 뭐 30만 불 우리나라로 하면 3억 6천 막 4억 이렇게 되는 거를 기술자들한테 그냥 팍팍팍 줘버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좀 실력된다고 하는 사람들 다 미국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지금 신사업에서 인센티브, 월급 이런 거 주는 걸 딴 나라들이 따라갈 수가 없죠. 세계의 고급 인력 다 빨아들이고 있고 세계의 채권 시장에서도 미국 국채가 채권을 싹쓸이하고 있는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 트럼프 정책에서 사회적 불평등 문제 얘기 나오는데 사회적 불평등, 소득 격차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능력 있죠. 능력 있고 도전한 자에 대해서 무한대의 인센티브를 준다. 그래서 소득 격차가 벌어진다? 아니요. 소득을 그 소득 복지 그거를 복지를 대체하는 안정적 일자리 각자 일한 만큼 받아가는 거야. 잘난 놈은 왕창 가져가고 노동자들도 불만이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일이 안정적이고 소비하고 소득하고 저축도 할 수 있네. 노동자들도 스스로 노동 의지가 있는 충분한 소득과 보장, 상대적으로 저 사람들 너무 많이 벌고 상대적 빈곤 같은 얘기는 안 하는 미국의 이 특성 이런 거를 지금 가는 거죠. 복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일자리가 복지다. 이게 기본적으로 트럼피즘.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이게 지금 경제 성장과 일자리, 실업률 이런 것들로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그런 단계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었던 거. 그래서 트럼프가 3,600억 달러로 일단 무역 그 관세를 때렸다고 했죠. 25% 그리고 15%로. 그런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어떻게 했냐? 바이든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부과한 3,60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중에서 풀어준 건 없어요. 풀어준 건 없는데 추가했어요. 그것도 언제 추가했냐? 대선이 다가오니까 더 세게 했어요. 2024년 9월 27일, 그러니까 2달 됐죠. 2달이 채 안 됐는데 새로운 관세 인상을 시행합니다. 전기자동차 있죠? 관세 25%에서 100%로 올려요. 25%에서 100%로 올리고요. 그리고 태양광 패널 있죠. 그것도 25%에서 50%로 올립니다. 리튬이온 우리 2차 전지라고 하는 거 있죠. 리튬이온 배터리 7.5%에서 25%로 다시 늘리고요. 강철 및 알루미늄 제품은 7.5%에서 25%로 올립니다. 그리고 마스크, 주사기, 바늘 이런 거 있죠. 의료용품 이것도 7.5%에서 25% 때로는 100% 의료용품은 100%까지 관세를 때립니다. 크레인 있죠. 크레인 이렇게 항만에서 이렇게 물건 컨테이너 이렇게 하는 이런 크레인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중국이 거기다가 뭐 카메라를 심었네 뭐 이런 게이트 한번 있었잖아요. 그 크레인이요. 미국이 그 크레인을 0% 관세로 들여왔었거든요. 그거 25%로 관세를 매기기로 25%로 하고 중국산 쓰지 않는다.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2025년 내년 1월 1일부터 추가 관세 인상을 합니다. 반도체 25%에서 50%로 인상하고요. 그리고 일부 의료용품에 대한 것도 관세를 추가한다. 2025년, 26년 내년 1월 1일에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관세율을 높이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은 뭐냐? 지금 현재 미국의 관세 상황 보이시죠, 여러분? 25%가 디폴트고 때에 따라서는 100%, 50%, 그러니까 중국산 물품에 대해서 기본 25%의 관세를 때리고 특정 품목에 대해서 전기차 100%, 배터리하고 반도체 50% 갈기는 게 기본적인 지금 미국의 관세인데 트럼프의 공약은 뭐냐 하면은 중국산 수입품의 일괄 60%로부터 시작합니다. 60% 관세 깔고요. 지금은 이제 3,600억 달러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모든 품목 중국산에 지금 이 예외 없이 모든 품목에서 60%를 갈겨버린다. 중국산 물품에 대해서. 그리고 그 중국산 물품에 대해서 60% 갈기는 트럼프의 그 품목들이 또 있는데 휴대전화 및 관련 부품 60% 때린다. TV, 전자레인지, 모니터요. 그리고 헤드폰, 녹음기, 리튬이온 배터리, 프린터, 스캐너, 계산기, 천장형 선풍기, 우리가 펜이라고 하는 거 있죠. 버너, 난로, 식기세척기, 건조기, 잔디 깎는 기계, 제설기, 크레인, 양조기계, 재봉틀, 전기톱, 철강문 및 알루미늄 제품, 구리합금, 주방용품, 알루미늄 바, 로드, 막대기죠. 와이어, 튜브, 파이프, 코트, 정장, 바지, 드레스, 스커트, 블라우스, 속옷, 목욕가운, 스웨터, 유아복, 겨울의류, 액세서리, 침구류, 커튼, 가방, 배낭, 목재가구, 사무용 가구, 주방가구, 매트리스, 쌍들리에, 램프, 살충제, 제초제, 살균제, 염료, 페인트, 접착제, 콘택트렌즈, 안경테, 렌즈, 선글라스, 쌍안경, 망안경, 카메라 및 부속부품, 자동차 부품, 오토바이, 자동차 부품, 골프, 자전거 부품, 골프 카트, 스노우모빌, 시계, 장난감, 스포츠용품, 도자기, 유리 제품, 보석류, 기금속 일괄 60% 때린다. 예. 중국하고 무역 안 하겠다는 얘기죠.
중국하고 무역 안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25% 경우에 따라 50, 100인데 기본은 60%를 깔고 가겠다. 자, 대통령 취임하고 이거 할 기세입니다. 할 기세고 행정명령 내릴 기세고 이게 지금 공약 제가 검색을 하고 뭐 이런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좀 역사적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시장을 잃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 중국이 소득이 축소되면 중국이 사올 수 있는 재화의 양도 줄어듭니다. 중국 경제는 성장을 멈추고 축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중국이 다른 미국만큼 구매력이 있는 다른 시장을 중국이 발견을 해야 되는데 전 세계 어디가 미국 말고 소비 시장을 미국만큼 소득이 있고 소득이 있어야 소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만큼 소비하는 나라가 중국이 미국을 잃고 어디를 대체물을 찾겠습니까? 5천억 달러 정도의 무역 규모를. 이제 쥐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이거에 대해서 2차 대전에 있었던 얘기를 해드릴게요. 2차 대전의 본질은 석유 전쟁이에요. 석유 전쟁. 독일이 그 당시에 여러분 석유가 없으면 일상 재화 같은 거 이렇게 섬유 같은 것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때 독일이 액화 석유라고 하죠. 그 600만 톤. 석유 그러니까 석탄 액화한 거죠. 석탄 액화한 거를 600만 톤. 그리고 루마니아에 플로이 애슈티 유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 확보하고 600만 톤.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개가 석탄에서 600만 톤, 액화에서 600만 톤. 그래서 이 플로이 애슈티 공습, 전쟁사 좋아하는 부시 같은 경우에는 영국하고 미국이 그거 플로이 애슈티 유전 박살내려고 얼마나 저공 비행하고 영웅적인 그 폭격을 했는지 알 거야, 그치? 그래서 독일이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1200만 톤의 석유로 일상 민간에서 소비한다라는 건 여러분 상상도 못하고 탱크, 항공기, 유보트 돌리는데 1200만 톤 꼬라박은 거예요.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때 그러면 석유를 어느 정도 생산했을까요? 연간이에요, 연간. 독일이 1200만 톤 석유 연료를 생산을 할 때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여러분 5억 톤 생산했습니다. 5억 톤이요. 그래서 독일이 모스크바를 점령하는 게 아니라 소련을 쳐들어간 이유가 그 당시 소련을 쳐들어간 이유가 코카서스 그때 바쿠 유전 있죠. 바쿠 유전. 그 바쿠 유전하고 그쪽 유전을 확보하면 미국하고 비벼볼 수 있다라는 계산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석유를 찾아서 유전지대 바쿠 유전을 먹고 그 유전지대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뭡니까? 여러분 밑으로 내려가면 이란이잖아요. 이란 중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련 남쪽을 먹고 이란을 먹어서 미국하고 비슷한 정도의 석유 생산량을 가지면 그러면 그때서 이제 미국하고 비빌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온 거죠. 1200만 톤인데 5억 톤으로 붙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석유가 비료도 석유로 만들고요. 의약품, 약도 여러분 석유가 원료입니다. 석유가 부족하면 식량도 생산이 붕괴하고요. 의료도 붕괴가 되죠. 독일 매우 괴로웠습니다. 자, 교역로 당연히 바다에서 유보트로 깰짝깰짝 거린다고 해도 독일 상선이 밖에서 물건 싣고 오는 거 안 되죠. 철광석, 고무, 구리, 알루미늄 다 부족해지죠. 이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에 전쟁이 나기 전부터 이 징조가 전쟁이 왜 났냐? 전쟁이 나기 전부터 이런 거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어요. 왜? 여러분 그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원인의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게 이 스무트 홀리 관세법입니다. 스무트 홀리 관세법은 미국이 이제 대공황 났죠. 대공황 난 다음에 자기네들 스무트 홀리 관세법 이거 검색하면 나오죠. 이렇게 지금 일단 구글링 한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1930년 시행된 스무트 홀리법은
수입품의 20세기 이후 최고 수준인 59% 최고 400%의 관세를 부과한 법이다. 경기가 흔들리던 당시 보호무역을 통해 농업과 경공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자, 이게 관세를 하니까 미국한테 관세 두들겨 맞은 나라가 가만히 있나요? 서로 관세를 서로 때리죠. 서로 관세를 때려서 관세 전쟁이 벌어져요. 1930년대. 그리고 보호무역주의가 발생을 하고요.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죠. 이때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했을 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요. 미국은 다 있어요. 미국은 물자가 다 있다고요. 석유도 있고요. 석유도 있고 모도 있고 뭐 없는 물자가 없어요. 고무 같은 거요. 고무 같은 거 서인도 제도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카리브해 이런 쪽에서도 고무 하고요. 거기 중앙아시아 이쪽에서 또 고무 농장하고 뭘 해가지고 저기 인도네시아 이런 데까지 안 하고 1930년대는 또 자기네들 무역 나아바리에서 모든 필요한 뭐 구리, 알루미늄, 칠레까지 가는 길이나 뭐 거의 다 확보한 상태였어요. 딱히 유럽하고 아시아하고 무역을 하면서 할 이유가 없었어요. 이 세계 2차 대전 났을 때도 미국은 참전 안 하고 있었죠. 안 하고 있고 그냥 쭉 멀리서 관망하고 있었죠. 자, 이렇게 미국이 촉발한다. 우리는 됐다. 그런데 여러분 식량, 에너지가 자급되는 나라는 세상에서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자급자족을 해도 물자가 모자라지 않는 나라는 딱 두 나라. 어디요? 소련하고 저 당시 기준이에요. 소련하고 미국이에요. 러시아란 말 안 넣고 소련이라고 쓸게요. 소련과 미국 두 개만 에너지와 식량이 자급자족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물자가 부족해서 보호무역이 되면 생활 수준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석유가 수입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가에 차들이 안 돌아다니게 되겠죠. 공장도 멈춰야 되고 전기도 지금처럼 못 씁니다. 전기 쓰고 할 때 꼭 여러분 밤에 다 불 꺼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 물 나오는 거 상수수도 하수도는 우리가 끙하고 물 내리는 거 이런 거 아주 필수적인 거 빼놓고는 럭셔리하게 돌아가는 거 전부 다 못 쓰게 되겠죠. 그게 여러분 경제가 축소된다는 건 자원을 못 구하고 생산량을 줄이면 경제는 여러분 미친 듯이 축소가 됩니다. 그게 1930년대예요. 나라의 경제 후생이 뒷걸음치고 자원과 시장을 확보하는 방법이 없어져요. 방법은 뭐다 여러분? 전쟁이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가서 때려잡게. 그래서 일본은 어딜 찾아갑니까?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남쪽 보르네오 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동남아시아 이 일대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말레이 반도 이런 데를 남방 자원지대라고 불렀죠. 거기에 석유도 있고 고무도 있잖아요. 석유하고 고무만 있어도 경제가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여러분 만주 왜 침략했어요? 만주 왜 침략했냐면 여러분 그놈의 석유 때문에 간 겁니다. 만주 갔는데 석유가 없었지. 분명히 지질학자들은 있다고 했잖아. 있었지. 100m만 더 팠어야지. 그때는 시추 기술이 없었고 나중에 가서 거기서 이제 나칭 유전 이런 거 터지는데 만주에서 일본이 딱 팠던 자리에서 100m 더 파면 나오는 건데 일본은 100m를 더 팔 기술이 그 당시에는 없었던 거죠. 운이죠? 그때 그걸 구했으면 일본은 자력적으로 자생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2차 세계대전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필요도 없었어요. 만주에서 석유가 나왔다면. 아무튼 자 이렇게 되면서 무력 이외에 답이 없어지니까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났던 거 이게 다 보호무역주의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여러분 그냥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 되면 그냥 그런 거다. 보호무역 이꼴 어느 나라의 경제는 추락한다는 얘기고 봉쇄당하는 나라가 나온다는 얘기고 지금 그 봉쇄당한 나라는 경제적으로 추락하는 나라는 여러분 중국이고요. 딱 타겟이 정해져 있는 거죠. 중국은 이거를 뚫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방법은 러시아, 이란,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자기들 유라시아 마켓을 만들어내고 그 유라시아 마켓을 지금 당장은 미국에 수출 못해도 찌그러져도 그 유라시아 마켓을 다 성장시켜야죠. 경제 성장해서 아프리카도 경제 성장하고 러시아도 경제 성장하고 중동도 경제 성장하고 성장하는 시작에 미국으로 가던 공산품이 다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야 중국은 사는 거죠. 미국이 그 꼴을 보고 있을까요? 이란, 러시아, 중국이 유라시아 패권 이렇게 가는 거를 미국이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상황에 미국 시장을 잃고
이런 상황에서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까요? 그게 지금 물음표가 찍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가트라고 하죠. 가트. 그 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 협정 GATT, WTO 전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 협정은 여러분 왜 만들었겠어요? 전쟁하지 않으려고 만든 겁니다. 2차 대전 이전으로 우리가 전쟁 왜 했지? 우리가 전쟁을 왜 했지 하면 관세 때문에 했잖아. 보호무역 하다가 우리가 전쟁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관세와 무역에 관해서 다시 2차 세계대전으로 돌아가지 말자라고 하면서 핵심입니다. 이게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가트 General Agreement Tariff and Trade. 그래서 이제 최혜국 대회라는 게 있죠. 내가 너한테 이렇게 관세를 깎아줄게. 그러면 나머지 나라들도 너가 특별히 어떤 나라한테 그렇게 관세를 깎아주면 나머지 나라들도 똑같이 다 그 나라가 관세를 가장 싸게 해준 나라 그거로 모든 나라를 다 적용한다. 최혜국 Most Favored Nation 그러죠. 그래서 누구한테 싸게 해주고 관세를 싸게 해주고 누구에게 비싸게 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관세가 차등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이제 블록 경제라고 얘기를 하죠. 지들끼리만 무역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블록 내에서는 쓰는 화폐도 어디서는 라틴 동맹 이래서 거기서 프랑스 프랑을 쓰고 그리고 파운드 그 영국 대형 블록에서는 파운드 쓰고 뭐 이런 식의 그 교역하는 화폐 단위도 달라지는 그래서 그냥 블록 경제가 되니까 관세로 그렇게 블록치고 그리고 보호무역하는 거 막자 그러면 세계대전이 다시 온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트 체제라는 게 합니다. 이 가트하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뼈저리게 겪은 IMF 있죠. 어떤 나라가 계속 적자가 나요. 그래서 지불 불능 사태가 벌어지면 그 나라를 긴급 구조 조정, 긴급 자원을 지급해서 그 나라가 무역 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게. 그러면 환율이 조정되고 무역이 적자가 나면 환율이 조정되고 그 나라 물건이 싸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다시 무역이 균형점을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뭐 그런 거에 입각해서 IMF. 그래서 IMF가 너 이제 니네 수입하는 거 줄이고 수출하는 거 많이 해서 빚 갚아야지. 그렇게 구조조정을 그러니까 IMF는 그걸 유도할 수밖에 없죠. 수입 많이 하다가 빵꾸 난 나라한테 수입 줄이고 수출 많이 해. 그리고 그걸 일명 우리가 구조조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그리고 이제 그 IMF, 월드뱅크 그리고 국제 부흥은행, IBRD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그리고 화폐는 금과 달러의 태환 시스템. 그래서 국제 간 화폐 시스템과 관세 시스템을 새로 만든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그걸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부르죠. 2차 세계대전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자. 다시 관세 때리고 보호무역하다가 전쟁하지 말자. 그게 가트가 출범한 이유입니다. 근데 이제 가트가 원래 여러분 일반 협정이 되잖아요. 어그리먼트 이렇게 되잖아요. 제너럴 어그리먼트 이렇게 되잖아요. 어그리먼트. 이게 어그리먼트라는 건 행정 협정입니다. 행정 협정. 이게 왜 조약이 되지 못했냐? 조약이 되지 못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 상원에서 인준을 거부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상원은 그때도 이랬어요. 미국은 세계 교육이 필요 없어. 전쟁 끝났는데. 그런데 루즈벨트 판단은 달랐죠. 루즈벨트가 죽으면서도 그 루즈벨트 그리고 그 트루먼으로 이어지는 미국 민주당 행정부에 루즈벨트가 남긴 유산은 뭐냐면 미국도 석유가 부족해진다. 이대로 가면 계속 경제 발전하고 미국이 교회에다가 집을 짓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표준적인 삶, 미국 문명이라는 건 다운타운이 있고 그 다음에 서번이 있어서 교회에다가 1층짜리 집들 앞에 잔디 있고 그리고 대중교통도 발달 안 돼 있고 동네에 편의점도 없지 차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주거타운을 만들었잖아요. 엄청난 석유 소비가 예정이 돼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미국이 석유를 정말 많이 쓰는 문명으로 가니 미국이 아무리 석유가 많이 나와도 석유는 부족해진다라는 루즈벨트는 판단했고 중동 정치에 개입을 하기로 하죠. 그러면서 루즈벨트가 거의 죽어가는 몸이었거든요.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사우드 왕을 만나서 니들 왕정을 지켜주고 니네 정치를 지켜줄 테니 이 석유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수입한다.
그래서 유럽에 있어서 이란이나 이런 여러 가지에서 중동에 있어서 석유의 우선권을 가져가고, 이거는 나중에 브레튼 우즈 체제가 끝났을 때 키신저가 페트로 오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석유랑 금은, 석유는 달러로만 결제하는 거야. 그래서 달러가 금하고 연동되는 게 끝난 이후에도 달러 패권이 유지되는 핵심이 식량 결제와 석유 결제를 미국이 강제할 수 있는 그 정치적 기반. 그래서 중동 정치에 개입한 미국의 결단, 그게 지금의 세계 질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의 기본 축이었는데, 이게 그래서 여러분 피터 자이안이 쓴 겁니다. 세일혁명이 발생하고 미국이 앞으로 300년 동안 석유를 자급자족하고도 남아서 수출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 미국의 대외 정책이 다 달라진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무역 질서에 개입 안 하고, 미국은 자기 자체 내에 자급자족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된다. 세상은 너무 도전적이고 미국의 패권 이용 유지 비용이 너무, 그러니까 패권을 가지고 있어서 얻는 이득보다 패권을 유지하는 데 비용이 너무 세서 영국같이 되지 않으려면 미국은 세계 일에서 손을 떼야 된다. 이런 피터 자이안류의 전략가들, 실제로 이거는 패권의 기본이죠. 이득이 남아야 패권국가. 패권국에서 이득이 남는 게 없어. 뭐 이런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은 우리가 패권국인데 우리한테 비용을 너무 많이 물리지 말고 유럽도 한국도 패권 비용을 내. 그거에 바로 우리나라한테 주둔비 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셰일혁명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놓고 이제 모든 여건을 바꾸고 있고, 미국의 그 자유무역 속에서 미국의 노동자들이 전부 다 소매점 직원들로 가고,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러면 그 제조업이 사라지면 가정이 붕괴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 소비지향적인 삶에서 결국은 워키즘이라고 하거나 페미니즘, 이런 상황.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섹스 앤드 시티에서 나오는 그 켈리가 오 마이 베이비 그러면서 구두 사던 그런 식의 여성들의 그런 것들을, 혼자 사는 여성, 뭐 뉴욕 이런 거에 대해서 어디서 이것들이 그러면서 가정 그러면서 크리스찬어티 이런 거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요, 패권 조전에 중국은 계속 지금 패권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자원을 한번 끊어볼 테니 자원 끊고, 자본, 니네 빚도 많고 빚쟁이잖아. 니네 숨겨놓은 빚이 한 10조 달러 된다며. 어디 버틸 수 있나 보자. 뭐 에버그란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부동산 파산부터 그 텅텅 빈 유령 도시 같은 거, 부동산 개방 실패한 중국. 니네가 언제까지나 버티나 보자. 부채 자본이 끊기고 자원이 끊긴 중국이 어디 버틸 수 있나 보자. 중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고통을 극복하고 러시아, 이란과 함께 유라시아 경제블록, 유라시아 질서를, 미국 없는 유라시아 질서를 중국 주도로 만들어 갈까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끼어요? 미쳤어요? 우리가? 자, 그리고 이런 식의 돌아가는 거에서 트럼피즘 가족의 해체, 그리고 가족의 해체와 인구 감소, 우리나라 지금 아주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거죠. 가족의 해체와 인구 감소가 제국 몰락의 원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몰락한 제국이 있었어요. 그게 로마죠. 로마 제국.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멸망할 때 꼽힌 종교가 뭡니까? 로마 제국이 디클라인 할 때, 이렇게 쇠퇴할 때, 그게 바로 기독교죠. 그래서 그 기독교는 여러분 왜 가족을 중시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 가족과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멸망과 함께 나왔고, 그 공동체가 방위 공동체로 된 게 중세 유럽 질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몰락 속에 꼽힌 그 종교의 고대의 교훈이죠. 고대 국가 로마의 교훈을 그대로 살려서 공동체와 가족을 삶의 중심에 둔 크리스찬어티가 삶의 중심이다라는 사회 정책, 그러니까 기독교 이꼴 사회 문화 정책인 거, 그게 바로 트럼피즘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어티가 곧 사회 문화 정책인 정부가 탄생을 한 거고요. 워키즘은 역대급 백러시를 두들겨 맞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공동체주의가 국가주의로도 가서, 그게 미국식 뭡니까? 패트리어티즘이죠. 미국식 그러니까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패트리어티즘.
그게 아메리칸 내셔널리즘이란 말이에요. 미국은 여러분 종족도 다 에스닉 그룹이 완전히 다른데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살면 신의 뜻에 따라 나는 보상받는다라는 그 질서, 가족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한테 따뜻한 이웃이 되어야 된다. 이런 거를 곧 사회정책 그리고 워키즘 자체를 박살내겠다고 덤비는 게 지금 트럼피즘인데 이게 민주당도 미국 민주당도 쉽게 거슬릴 수 없는 사회문화 정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문화 정책을 따로 가져온 게 아니라 크리스티아니티, 패트리어티즘 그게 곧 미국인의 정체성이다. 아이덴티티다. 우리는 인종적으로 다 달라도 하느님 그리고 그렇게 그런 정신 하에서 뭉쳐있는 노력한 자가 보상받는다. 그거로 뭉쳐있는 성과주의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나라. 그래서 연설에서도 나오는 얘기고 그게 이제 트럼피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에서 미국 경제가 고공행진하고 있고 리미트 없는 부채, 거의 무한정으로 리미트 없는 양적 완화 뭐 이런 걸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우려를 하죠. 채권을 사줄 나라가 없다. 아까 얘기했었던 그거. 그리고 또 양적 완화가 더 이상 대규모로 가능한가? 결국은 또 한번 여러분 부채 탕감은 전쟁하고 나면 부채 탕감이 크게 벌어지는데 평상시에 그냥 협상으로 국가적 차원 세계 질서를 뒤흔들 탕감이 벌어진 적이 있나? 근데 지금 이대로 가면 미국이 우리가 패권주의고 우리가 국제적으로 되려면 우리 채권에 대해서도 또 한번 터는 무슨 행위가 있을 수도 있어라는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요거는 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딴 사람들 생각을 모아놓은 건데 이대로 가면 전쟁이 아니고서는 전쟁이 안 벌어진다고 해도 결국은 대규모 부채 탕감이 벌어져야 시스템이 유지가 된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환경이래요, 여러분. 다시 세계대전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환경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제 생각은 사회문화 정책에 중추가 되고 있는 크리스티아니티라는 거 있잖아요. 미국의 크리스티아니티, 우리는 크리스티아니티로 갈 수는 없는데, 우리는 다종교 국가죠. 이거 여러분 정말 세계에서 희한한 나라예요. 다종교 국가 여러분 없습니다. 흔치 않아요. 다 종족 국가는 많아도 다 종교 국가는요, 여러분. 아주 골 때린 나라입니다. 그 안에 우리는 기독교 세력 있잖아요. 그 미국의 이 크리스티아니티와 한국의 크리스티아니티 사이에 네트워크 있죠.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 한국 정치인 중에서 지금 이 상황을 파악을 못 하는데 이 네트워크 없이는 미국하고 대화 안 됩니다. 자,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뭘 해야 되냐면 미국하고 우리는 상호 의존성 인터디펜던시라고 하는 이거를 상호 의존성을 엄청 증대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미국에게 위협되지 않는 나라야. 그거를 크리스티아니티를 우리는 국교가 기독교도는 아니지만 그 크리스티아니티가 분명히 있는 거고 너희들이 무슨 말하는지를 알아. 이 자본주의적 관계에 있어서 이 크리스티아니티에 근본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너희와 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야. 이 메시지 계속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WTO가 박살이 나도 FTA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FTA를 전 세계에 지금 FTA 다 맺어놨어요. WTO 없어져도 웬간한 무역 다 합니다. 그리고 산업 역량을 갖추고 있고요. 미국의 지금 미국 독주거든요. 미국 독주에 우리가 올라타야 돼요. 같이 가야죠. 트럼프도 우리나라를 향해서 뭐합니까? 조선소, 한국의 조선소가 그렇게 좋다는데 너네 배는 만들어줄 수 있니? 내가 산업국가, 제조업을 중시하기는 하는데 우리는 미국은 조선소는 답이 없어. 군함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 벌써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나라 쫙 올라가고 제조업이 우리의 살길이다. 제조업이 살리려면 여러분 또 하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기 부시기도 있지만 이 노동하는 남자들에 대한 존경이 없이는요 제조업 못 살아납니다. 그리고 아제국의 역할 수행을 할 역량을 유지해야 돼요. 이제 우리도 여러분 제국입니다. 식민지 조국의 민족해방투사로 태어나 병신들아 옛날 얘기다. 우리가 이제 제국이에요. 강대국이고 선진국입니다. 식민지 후손이 아니에요. 군수산업은 반드시 유지해야 돼요. 미국이 당분간을 넘어 아주 오랫동안 군수품 생산을 대한민국에 의존할 겁니다, 여러분.
왜냐? 이번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나오다 보니까 포탄 비싸거든. 드론 비싸요. 155mm가 제일 경제성이 있고 전쟁을 계속 유지하려면 초반에 와장창 하는 게 아니고 전선 유지돼서 포격전하면 155mm가 현재도 경제성 일장이라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여러분. 155mm 전 세계 자주포의 50% 이상을 대한민국이 팔아먹고 있고 155mm 포탄, 야, 우리만큼 만드는 나라 흔치 않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제국 군수산업은 반드시 여러분 군수산업 무기 생산뿐만 아니라 군수뿐까지요. 우리가 통합 패키지로 군수산업은 그리고 대한민국에 여러분 이 군수과 개원이 한둘이야. 이런 거 유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K 문화의 침투력을 전략화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반미블록 있죠. 미국하고 반미블록, 뭐 이란 같은 나라, 우리나라 대장간 같은 드라마 좋아합니다. 반미블록, 그 반미블록도 한국에 대한 친화력이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한국 문화와 제품에 대한 동경 당연히 있죠. 중국한테 그런 시장들이 넘어가지 않고 우리도 그 시장들, 중국이 먹으려고 하는 시장들에 우리도 최대한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니티가 미국과의 문화 친밀도의 기본축이라면 한류는 비미국 국가들과의 문화 친밀도의 큰 축이다. 한국의 다종교 국가라는 점을 100분 활용한다. 인종 용광로 능력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종교 용광로, 왜 종교 용광로 능력이 우리가 그렇게 센 줄 아세요? 우리는 샤머니즘 국가거든. 우린 진짜 여러분 음주 가무와 샤머니즘, 이게 한류야. 한류에 대해서 뭐 케이팝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음주 가무 샤머니즘 뭐가 씌어가지고 역할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배우가 뭡니까? 내 삶이 아닌 딴 사람의 삶을 잠깐 몰입해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샤머니즘, 음주 가무와 샤머니즘, 이걸 100분 활용하라. 그게 여러분 또 인류 공통의 문화 코드라는 거 아닙니까? 음주 가무와 샤머니즘이. 내가 술은 못 마시지만 남의 거는, 내가 술을 못 마시는 문화권들도 있지만 그런데도 케이팝은 무지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우디도 우리나라 걸그룹도 시커멓게 가지고 옷 입고 공연했는데 거기서 애들 난리가 나잖아요. 인류 공통의 문화 코드가 우리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 완전히 개혁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건 힘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교육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대학 졸업하면 22살입니다. 군대 안 갔다 온 기준으로 하면 군대 갔다 오면 지금 23.6세 이렇게 되죠. 24세 이렇게 전이에요. 빨리 사회 진출해라. 다 대학 갈 필요도 없고 대학 가는 비율 줄이고 빨리 돈 벌게 해야 된다. 18살부터 사회 참여하고 돈 버는 거. 일터에서 노동 배우고 소득 올리는 건 여러분 굳이 대학을 갈 사람들은 전체 중에서 줄이면 되고 현장에서 배우는 거하고 돈 빨리 벌게 하고 가족 빨리 만들게 하고 자식 빨리 낳고 그리고 모기지론도 일찍 갚아나가면 18살부터 갚아서 30년을 갚으면 여러분 48에 끝나. 이게 답이 나와야 여러분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는 겁니다. 뭐하고 하다가 공부하고 하다가 사회 진출을 30살에 하면 언제 결혼하고 언제 집 사고 답이 안 나오거든. 뭐 출산율 가지고 5만 가지 얘기 나오는데 무조건 18살부터 돈 버는 거 직업 훈련도 빨리 시켜야 되고 교육을 그러니까 경제 중심, 경제 참여 중심으로 빠른 경제 참여 중심으로 교육을 싹 다 바꿔야 돼요. 빠른 경제 활동과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요. 그리고 지금요 아주 냉정한 캠페인 하나 해야 됩니다. 자산 없이 노년이 되고 자산 없이 노년으로 홀로가 된다. 혼자 되면 그 공포라는 거. 지금 벌써 그렇게 되는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 많거든. 이거 지금 사회 문제로 막 본격화되기 시작한데 그러니까 소득이 있을 땐 괜찮아. 월급하고 카드가 통장되는 삶을 왜 살아? 라는 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런 이제 마저 뒤질 얘기인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자산 없이 인생은 지금이다라고 욜로로 살다가 결혼도 안 하고 이런 거 그건 공포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사회보장 복지에 의존하는 시민은 결국 2등 시민이 될 수밖에 없다. 어느 복지 국가를 가도 복지에 의존하는 복지는 세금을 내는 사람들보다 복지받는 사람들이 더 그 위로는 올라갈 수 없는 거고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금 내는 사람들에 대비해서 세금으로 혜택 받는 사람은 2등 시민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거 명확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등 시민이 많으면 나라가 망한다. 애 낳음 돈을 많이 줘야겠네요가 왜 그 얘기가 나오죠? 지금 말 맥락에서. 한국식 가족 중심주의와 공동체주의는 독립적 개인주의가 기본이 돼야 된다. 나라가 해준다 뭐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융 시스템과 취업 이런 거를 돼야지 복지 시스템으로는 절대로 결혼, 주택 이런 거 답이 안 나온다. 나라에서 자꾸 해줄게 정치인들 개소리 하지 말아라. 명확히 해야 돼요. 믿을 건 내 저축과 내 자산과 내 노동이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징징거리는 자들의 정치적 힘을 제약해야 되고요. 지금처럼 도덕적 명분론으로 비생산적 정치 담론 속에서 징징거리는 거에 스윗하게 가다가 나라 거덜납니다. 공동체를 부활시키기 위해서라도 세금 기생충들, 제가 맨날 기생충 박멸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 지구적 정보 네트워크 강화해야 됩니다. 7번째. 제국의 정보 역량 기관을 가져야 되고, 지금 국정원 여러분 할래를 해요. 저도 국정원 친구들 많이 아는데, 지금 제국의 그 정보기관은 둘째치고 북한 간첩질하는 것도 잡기도 지금 많이 버겁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역량도 죽여놨거든요. 정치가. 이상한 놈들이. 우리가 식민지 조국이 아니라 우리가 선진 제국에 태어났다라는 걸 인식하고 국제적 첩보 활동과 공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기관, 제국의 정보기관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7개로 정리했어요. 일단은 미국하고 소통하려면 크리스티아니티, 다른 나라들이랑 하려면 한류, 그리고 FTA하고 산업 역량, 그 다음에 방산 산업 능력 꼭 유지하고, 그 다음에 5번째로 교육을 빨리 돈 벌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가족 중심주의, 공동체주의 우리도 부활시켜야 되고, 전지구적 정보기관 가져야 되고, 7개 정도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세계가 지금 보호무역과 갈등의 시대로 가고요. 패권블록에 중치되는데 우리가 패권블록,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패권블록의 중추국가가 되고, 그리고 비패권블록 국가들이 우리를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나라로 날아가야 된다. WTO가 무너져도 1대1 양자관계 무역 FTA 계약 관계로 무역을 뚫고 나가야 되고 뭐 이렇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페북에다 써놓고 대본 써놓은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그 은하영웅 전설이라는 그 스페이스 오페라가 있는데 거기에서 패장공화국이라고 있어요. 양쪽 갈등하는 속에서 자유무역지대를 하는. 저는 패권 전쟁 속에서 번창하는 자유무역지대, 그거로 대한민국이 가야 된다. 분명히 미국의 세력 분력하에 있는데 미국 놈들 꼴보기 싫다라고 하는 놈들도 한국은 괜찮지 정도의 우리가 정보활동과 문화활동, 침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대한민국을 설계해야 된다. 그게 차기 대권에서도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 주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